뉴 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기존의 모델은 조금 각이 많이 더 있고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었다면 현 모델은 에비에이터에서 봤던 약간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릴은 상당히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링컨의 엠블럼이 역시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고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나 본닛 요 끝부분 처리는 에비에이터에서 봤던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 이어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앞에서 보면은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이게 풀사이즈 SUV다라는 느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전면부에는 곡선을 좀 많이 강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 기존의 요 전세대 내비게이터의 전통적인 라인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과거의 느낌 그리고 미래의 느낌, 현재의 느낌을 한 차량에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스마트키 언락을 했을 때는요, 도어 손잡이 쪽 그리고 아래쪽에 발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링컨의 엠블럼이 형상화되는 퍼들램프 근사하게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랑 센터 터널에 적절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 이어갑니다. 발 쪽에도 조명 있지 않았고요. 뒷좌석 센터 터널 쪽에도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렇게 컵홀더 안쪽에도 간접 조명을 챙겨줬습니다. 도어 플레이트에 링컨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밤이 되니까 LED로 간접 조명 들어옵니다. DRL도 제법 광량이 있는 편이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 프로젝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 광원의 직진성도 좋지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이 프로젝션 타입들 보면 테두리 부분은 약간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죠. 야간에 일단 주행하면 어떤지 야간 주행하는 것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야간의 헤드램프는 일단 차고가 높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비춰주는 시야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밝고요. 광원의 이 직진성보다는 폭이 지금 3차선 도로인데 제가 가운데로 가고 있거든요. 양쪽 차선은 또렷하게 보이고 그 너머서까지 아주 시야가 잘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오토모드, 그러니까 상향하고 하향을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앞쪽의 광장이 조금이라도 인지가 되면은 상향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도가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하향의 이 변동 폭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멀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없고요. 운전석에서 보면 딱 요 정도 시야가 잡히는데 안쪽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쪽에서 보니까 확실히 백색광입니다. 시원하고요. 시야가 굉장히 시원하고 광원의 폭이 상당합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상하향 모두 지금 점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가운데에 엠블럼에 이렇게 야간에 간접 조명이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 다 점등을 시켜 놓은 상태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뒀습니다. 차량의 크기만큼이나 헤드램프의 광량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차고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헤드램프보다 훨씬 더 밝게 느껴지고요.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다 LED로 깔끔하게 구성해 놨습니다. (3.5L) V6 트윈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96cc고요. 최고 출력은 457마력, 토크는 71입니다. 10단 자동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5m가 훌쩍 넘는 전장에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나 비례감은 상당히 수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키가 크지만 휠베이스의 길이가 넉넉하고 또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둔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휠 타이어는 22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2고요. 측면 장식에는 내비게이터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은색으로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가운데에 크롬으로 장식을 덧대주고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측면의 몰딩은 은색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반딱반딱하지 않고 살짝, 아주 살짝 매트한 느낌도 담아주려고 한 것 같아요. 도어를 열면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같이 생긴 부분이 발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은 별거 없고요. 문을 딱 열면 이렇게 자동으로 발판이 나오죠.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없는 이지 퓨얼이라고 해서 캡리스 방식입니다. 바로 삽입하셔서 주유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는 곡선도 많이 느껴졌는데 뒤쪽으로 오면은 예전의 내비게이터 약간 직선 위주의 강인하고 좀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더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큼직한 테일램프 덕분에 가뜩이나 차가 큰데 훨씬 더 커 보이고요. 높이가 상당히 있는 편인데 이 테일램프 덕분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퍼는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디퓨저 부분에 약간 더 공격적으로 입체감을 살려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배기량도 있는 엔진인데 이 뒤쪽으로 한쪽으로만 머플러가 나와 있습니다. 팁은 지금 더블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조수석 뒤쪽으로만 한쪽 라인만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기능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차량의 이미지에 약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인데요.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여기 표시가 살짝 있는데 요 아래쪽에서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을 하고요. 반대편으로 옮겨서 여기 표시가 보이실까요? 요 아래쪽을 누르시게 되면은 위에 이 유리 부분만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산타페 예전 모델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런 국산차 이렇게 적용된 건 제가 보질 못했는데 내비게이터에는 요거 쓰고 있습니다. 요게 또 굉장히 유용한 게 요 아래쪽으로 짐 간단하게 넣었다 뺐다 하실 때에는 유리만 딱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좋고요. 자, 테일게이트는 여기에서 누르시면은 작동을 합니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진 않는데 속도 적당하고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조용하고요. 뒤쪽에 3열 시트까지 사용을 했을 때의 공간입니다. 이 정도고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죠. 측면에 보시면 LED로 꼼꼼하게 이렇게 실내등도 잘 챙겨줬습니다. 아래쪽에 패널은 이렇게 딱 들면은 그냥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시키고 그 아래쪽에 이 공간들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저분한 것들 보관하시면 트렁크 공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툼하죠. 고정도 되고 좋습니다. 운전석 측면에 보시면 버튼들이 여러 개가 보이실 텐데 3열하고 2열을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3열은 접고 펴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2열은 접는 것만 가능한데요. 한번 접어볼까요? 여기 L, R 누르면 이렇게 접힙니다. 처음에 이 접을 때는 접고 펼 때는 이 헤드레스트가 접을 때는 자동으로 접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펼쳐질 때는 손으로 수동으로 좀 만져 주셔야 됩니다. 3열 시트에도 이렇게 공간 앉으셨을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이라든가 컵홀더 같은 거 배려를 해뒀고요. 전동으로 조절해서 등받이 각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충전 단자는 A타입 갖춰졌네요. 12V 파워 아울렛도 여기 커버링 돼서 갖춰져 있고요. 조수석 뒤쪽은 12V 파워 아울렛이 있고 운전석 뒤쪽은 전동 시트 버튼, 컵홀더, 수납 공간 있고 A타입 충전 단자까지 있는데 12V 파워 아울렛은 이쪽에는 없습니다. 요 정도 공간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7인승 모델이고요. 2열 시트가 분리되어 있고 캡틴 시트라고 불리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간이 요 정도고요. 앞에 2열까지 마저 접어볼게요. 3열만 지금 접은 상태입니다. 2열도 마저 접어보면 2열은 그냥 폴딩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요렇게 폴딩만 자동으로 가능하고 들어 올리는 거는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2열 등받이를 접으면 비교적 평평하게 포개집니다. 근데 이 차로 솔캠이나 차박 같은 거 하실 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안 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캡틴 시트는 가운데에 이렇게 센터 터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장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이 가운데가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트를 접었을 때 공간 굉장히 넓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때는 뒤에서 접을 때는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데요. 다시 펼칠 때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각도 조절은 가능하죠. 이 정도 공간 보여드리고요. 2열은 수동으로 다시 펼쳐야 되지만 3열은 버튼만 다시 눌러주시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접을 때도 자동,
다시 들어 올려서 사용을 할 때도 펼칠 때도 자동 편리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살짝 들어주셔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운전석 뒤쪽에 큼직한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동되고요. 스마트 키는 포드의 다른 모델하고 같습니다. 다만 뒤집었을 때 포드 엠블럼이 아니고 링컨 엠블럼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버튼이 두 개 있는데요. 락, 언락 말고 제일 아래는 두 번 누르면 테일게이트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요 위에는 시동 기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손잡이에도 락, 언락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도 물론 가능합니다. 측면에 사이드 스커트는 발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스마트 키 언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물론 문이 닫혀 있을 때 열기만 해도 나오고요. 도어는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고 듬직합니다. 안쪽의 공간은 외부에서 크기가 말해주듯이 안쪽에서도 상당히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시트의 고급스러운 질감이나 3열까지 제대로 승객이 앉을 수 있도록 시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활용도나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시트가 퍼펙트 포지션 시트라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등받이도 두 개로 쪼개져 있고요. 앞에 안장 부분의 이 허벅지 부분도 좌우측이 갈라져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잠깐 보여드려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좌측만 우측만 개별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각각 다리 길이가 브레이크 밟는 다리랑 악셀 밟는 다리랑 다르거든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가 20개인데요. 레벨 4의 울티마라고 하는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고요. 도어 안쪽에 손잡이가 독특한데요.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손잡이를 잡으면서 손으로 딱 이렇게 딸깍 해주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마사지 기능, 운전석 조수석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켓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수납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아래쪽에는 굉장히 길고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링컨이라고 이 플레이트에는 지금 조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페달은 일반형인데 이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전동으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센터 터널은 전자식 기어 변속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꽤나 넓게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가방이나 짐 같은 것들 보관하시기 너무 편하고요. 조명은 로터리 타입 스위치를 채택을 해주고 있고 오토 모드로 놓으면 특별히 건드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실내 조명 밝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조절 가능합니다. 가죽하고 이 피아노 블랙을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 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도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 링컨 엠블럼 덕분에 좀 클래식한 맛이 살아나고요. 은색으로 포인트를 많이 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에어백 부분은 가죽으로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고요. 4A입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요.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은색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V6가 아니고 V8 같아요. 꼭. 굉장히 이 다기통 고배기량 엔진의 느낌이 잘 살아나고요. 클러스터는 약간 심심한 것 같죠. 밋밋한 것 같은데 그래픽 같은 것들은 꽤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사하게 바뀌죠.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6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재미있게 구현을 잘 해줬습니다. 물론 이 비주얼적으로 자극시키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드의 구성이나 이 파워트레인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HUD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여러가지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랑 온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어 포지션, 속도, 주행 가는 거리, 거기에 방향지시 등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다양한 정보들 잘 담아주고 있고요. 레벨 4의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센터 스피커 포함해서 20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이 위에 거는 트랙하고 볼륨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HUD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음성 명령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살짝 우드그레인이 덧대져 있고 여기에 클래식하게 이 크롬 부분이 되게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게 이미지를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AV에는 일단
이 모니터가 10인치가 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12.3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였으면은 보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작 같은 거 해보면은 이 감이, 조작 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되게 잘 움직이고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방 카메라가 이것도 좀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해상도는 그러다 치고 크기가 일단 작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확대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라운드 뷰를 보여줄 때 너무 좀 작게 보이지 않느냐. 요거는 인터페이스를 살짝만 개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요 카메라 버튼 누르면 바로 카메라로 진입이 되죠. 에어벤트 가운데 좀 빡빡해가지고 잡소리 같은 거 없고, 요런 포인트에도 크롬으로 장식을 해줘서 고급스러운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기어 변속은 피아노 건반 타입이고요. P, R, N, D 이렇게 돼 있고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것 같은데 위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AVM 컨트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고 공조장치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각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딱 앉아서 눈에 잘 들어오고 손에 잘 닿는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볼륨 컨트롤에 전원 버튼을 같이 넣어주면은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했을 것 같은데 볼륨만 됩니다. 요거는 볼륨만 되고 전원은 이쪽에서 별도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온도 조절되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이 꽤나 되고요. 이렇게 딱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이 우드 질감 같은 것들도 정말 고급스럽네요. 우측에는 앞쪽에 여기에 스마트 키 보관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포함하고 있는 컵홀더는 2개 나란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측면으로 이렇게 기울이시면 되고 USB 단자는 A타입, C타입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C고잭이 여기 있네요. 보통 12V 파워 아울렛 많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턱이 져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넣었다가 확 뺄 때 잘못하면 조금 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이 굉장히 듬직하죠. 보시면 여기 파티션이 되어 있고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데 차가 워낙 넓어서 그렇고요. 각각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딱 누르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쪽에 공간이 뭐 노트북 같은 거 그냥 쑥쑥 넣고 카메라도 DSLR 같은 거 렌즈 큰 거 껴도 그냥 들어갑니다. 공간 상당히 넓고요. 이런 마감 같은 것들도 예전과 달리 미국 차들이 이런 마감에서 좀 약간 헐렁한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조수석 수납 공간도 어디 볼까요? 당겨보면 굉장히 이 높이는 일반적인데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안에 수납도 꽤 좋습니다. 대시보드는 입체감 있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승하차 할 때 손잡이인데요. 여기에도 가죽으로 딱 마무리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죠. 안쪽에 손잡이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굉장히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양쪽에, 거울 양쪽에는 LED로 조명도 갖춰놨습니다. 맵등, 여기 선글라스도 넣을 수 있고 LED 타입으로 조명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이너 커튼 한번 열어볼까요? 썬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인데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뒤로 커튼이 한참 갑니다. 좀 더 밀어볼까요? 완전히 뒤쪽으로 완전히 밀어볼게요. 한번 중간에 섰다가 뒤로 쭉 가는 형태입니다. 한참 가죠. 에어벤트가 여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천정 부분에도 있고 3열에도 보면 천정에 에어벤트 준비해 놨더라고요. 뒷좌석입니다. 상당히 쾌적하고요.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데 큼직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열선은 도어 쪽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가운데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2단으로 수납 공간 갖춰주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면은 차가 높기는 한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2열 공간도 발 공간 보세요.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센터 터널은 아래쪽에도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 위쪽에 컨트롤로 준비가 되어 있죠. 볼륨 컨트롤, 소스 찾을 수 있고요. 트래킹 기능 가능하고 모니터도 깔끔하게 갖춰졌습니다.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이고요. 시트 각도 조절은 지금 보시는 정도처럼 되는데요. 운전석 뒤쪽은 제일 뒤로 눕혀놓은 상태고요. 조수석 뒤쪽은 제일 앞으로 세우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제법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3열로 들어갈 때는 여기에 이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살짝 들어 올려집니다. 올라가면서 슬라이딩 되는 이런 방식이고, 여기로 발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공간이 성인 남성이 이동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트는 제대로 갖춰 놓은 것 같아요. 등받이도 편안하고, 특히 안장 부분 보세요. 안장이 아래쪽 바닥 공간도 꽤나 괜찮고, 앞쪽이 올라가 있고 뒤쪽이 내려가 있어서 시트 포지션이 제법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고정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도 헤드레스트 있지 않았고,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꼼꼼히 챙겨뒀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컵홀더랑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고,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갖춰놨습니다. 스피커가 이쪽에도 보이네요. 위에 보시면 에어벤트 마련을 해놨고, LED로 조명 챙겨뒀습니다. 뒷좌석 3열 공간도 꽤나 괜찮죠. 2열 타고 내릴 때 여기 손잡이 있거든요. 요거 잡고 내리시면은 승하차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이 썬루프가 정말 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쾌적하죠. 모니터는 측면에서 키실 수가 있고요. SD 카드도 되고 USB A 타입으로 입력도 되고요. HDMI 단자도 있습니다. 홈 버튼 있고, 여기서 터치가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요거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러 기능, 급속 충전, 셋업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한글화가 안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디오, 디스플레이, 와이파이 설정 같은 것들. 해상도가 나쁘지 않아서 요 장거리 여행하실 때 여기에서 뭐 디지털 콘텐츠들 보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살짝 꺼두고요. 내비게이터라고 뜨네요. 여기에서 이 선쉐이드, 그러니까 썬루프의 선쉐이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 하는 게 눌러보면 오죠.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조장치는 온도 조절하고, 여기서 열선 시트 2단으로 가능하고요. 포지션 설정하실 수가 있고, 온오프 가능하고, 바람의 세기는 여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각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USB A 타입, C 타입 충전 단자, C거잭이 또 있네요. 그리고 230V 파워 아울렛 있고요. 인버터 준비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눌러보면 컵홀더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총 4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공간이 상당히 좋죠. 2열, 3열이 제대로 공간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2열의 에어벤트는 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보면 워낙 넓고 클래식한 느낌이 좋고요.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모니터가 사실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닌데, 뒤에서 보면은 자칫 또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클래식함과 고급스러움이 꾸준하게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링컨 내비게이터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 모노코크 아니고 프레임 바디인데,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꽤나 잘 버텨주거든요. 물론 이 차체가 바닥에 뼈대하고 위에 바디하고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밑에 뭔가 꽉 차있고 그 위에 바디가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풀타인 4륜에다가 지금 이 정도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거든요. 일반 서스펜션 가지고 이 정도의 코너링을 구현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디다라는 거를 설명해주지 않고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다라는 것도 설명하지 않으면, 글쎄, 알아차리기, 일반인 분들이 이거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아주 잘 걸러줍니다.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해서 고강도 스틸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바디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3톤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공차 중량이 2700, 2800km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게감도 있는 차를 코너링 같은 거 보면 아주 매끈하게 돌아 나가거든요. 약간 오버스티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내 자세 제어 같은 것들 전자장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서 아주 잘 잡아주고 있고요. 차량이 덩치가 크고 차고가 높아서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아마 일상에서 주행하시는 거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극단치로 차량을 막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아붙여 보는데, 그렇게 좀 강하게 몰아붙여 와도 차량은 잘 견뎌줬습니다.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인데요. 457마력의 토크가 71kg/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견인력도 뛰어난 편에 속하고요. 육중한 바디를 아주 가볍게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거기에 9단도 아니고 10단입니다. 10단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보통 6단, 7단이 일반적인데 8단도 사실 좀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10단이면은 시프트업, 시프트다운, 기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번잡스럽게? 부잡스럽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아마 변속 충격을 잘 제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이 충격 같은 것들, 아 이게 10단이구나 라는 거 잘 못 느낍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레벨 울티마인데요, 스피커가 2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사운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저 같은 막귀가 듣더라도 일단 일반 오디오에서는 같은 음악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다른 차량에서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링컨 내비게이터에 장착되어 있는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밸런스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탁탁탁탁 끊어지면서 이게 좀 풍부하게 음악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네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확실히 야간에 이 터널 구간을 꼭 통과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음 같은 것들, 풍절음 같은 것들에 대응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비교적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시멘트고요.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도로고 터널 안에이기 때문에 옆에서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막 그 울리는 소리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여러 대의 차량을 시승을 해보면 확실히 링컨 내비게이터의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노면이 조금 좋은 곳에서도 한번 소음 정도를 들려드려 볼게요. 요거는 좀 전에 터널 구간은 조건이 안 좋은 구간에서의 소음 수준입니다. 현재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아마 이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 수준이 실제 체감하는 소음 수준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노면에서의 타이어 마찰음은 들리지 않고요. 시속 100km, 110km 정도까지는 이 친구가 사실 약간 좀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좀 많이 받아서 공명음이나 풍조름 같은 것도 특히 A필러 쪽에서 소리가 좀 들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죠. 그리고 시속 100km는 10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00, 15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V6인데 마치 8기통 엔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회전 질감이 마일드하고요. 부드럽고 거슬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모드를 익사이트 모드라고 써있던가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딱 해보면은 나름 또 가을차게 잘 달려줍니다.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 모드 제가 지금 노말이었는데요. 효율적인 경제주행 다음이 익사이트, 여기가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데 킥다운 해보면 이렇게 왕 하고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하고요. 변속 충격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빠릿빠릿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 같은 것들도 꽤나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차를 가지고 얼마나 스포츠 드라이빙, 킥다운 같은 거 하고 막 쏘고 다니고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라는 게 또 운전자가 기분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춰주려고 하면 모드가 편차적 크고 이렇게 킥다운해서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게 풀사이즈 SUV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인연비는 지금 7.2고요. 도심에서는 6.4, 고속도로에서는 8.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달려보면은 도심에서는 거의 이 공인연비랑 비슷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효율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면은 12.6까지도 나왔습니다. 덩치도 크고 가솔린 V6 트윈 터보 엔진이라서 효율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10단 기어가 이 부분에서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는 보기 약간 좀 요즘에 하도 화려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밋밋할 수가 있는데 눈의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HUD는 굉장히 화려하죠. 방향지시등도 HUD에 표시가 될 정도로 꼼꼼하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있고요. 시간이라든가 온도,
그다음 기본적으로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것들, 시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행 가능 거리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AVN이 10인치는 일단 넘는데요. 터치감도 괜찮고 안쪽에 메뉴 구성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이드 타입 11.3인치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위쪽으로 약간 올라오지도 않고 훨씬 더 보기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치고 나가는 느낌이 8기통 같아요. 8기통. 근데 이 친구 6기통이고요. 트윈 터보가 정말 무섭기는 합니다. 힘에 있어서는 뭐 아쉽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8기통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풀타임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돼서 예를 들면 효율 모드로 전환을 시키면,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전환을 시켰을 때는 2륜으로 고정이 되고요. EH로 고정이 되고 익사이트라고 해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4A, 그러니까 4륜 자동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구동 방식도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미국 차인데 저는 처음에 초반에 좀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또 타이트하게 다부지게 잘 잡아줍니다.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견인력도 고려가 돼 있고 뭔가 뒤에 견인을 해야 되는 친구고 차량 무게도 있고 하니까 브레이크는 조금 민감도를 높여놓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방의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뭐 차고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헤드룸도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A필러 쪽에 좀 특이한 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타고 내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타고 내릴 때는 저는 운전석에서 좀 거추장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A필러랑 딱 일치합니다. 화면에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A필러랑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를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으로 충분하게 숨어서 잘해주고 있고요. 이런데 마감 처리 가죽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큼직하죠. 버스 같아요. 버스나 트럭에서 보는 그 미러 같고 굉장히 큼직하고 블라인드 스팟 체크해주는 기능도 BLIS라고 하던가요? 그 기능도 코파일럿 360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거나 다양한 안전 장치들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감속과 가속 좀 부드럽게 잘 대응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감속보다는 가속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향 보조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긴 해요. 이 프레임 바디인데 지금 도로가 또 노면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인데도 이 구름에 떠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이거 일반인분들 시승 아마 하실 때 얘기 안 하면 에어소스라고 하면 아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프레임 바디에 에어소스가 아니고 일반 소스인데도 승차감이 정말 쫀득합니다. 괜찮네요. 승차감은 1열, 2열, 3열까지 균일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어떤 SUV들은 1열, 2열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3열에 앉으면 완전히 막 불안함을 느껴서 이게 내가 1열에서 느꼈던 그 승차감이 맞나? 그 차가 맞나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3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링컨 내비게이터는 균일합니다. 3열 시트 자체도 포지션도 안장도 제법 올라와 있고 등받이 같은 것들이나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성인 남성분이 앉으셔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물론 이제 장거리 가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의자로서의 기능은 충분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4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차이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 링컨 내비게이터가 정확하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도 마음에 듭니다. 퍼펙트 포지션 시트라고 하던가요? 의자가 정말 좋은데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에는 통풍하고 열선 3단 조정 기본으로 가능하면서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기능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심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가 정체될 때 장거리 운행 같은 거 하실 때 피로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 잘 계속해서 뒤쪽에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제대로 해줍니다. 마사지 굉장히 편하고 시트 자체가 등받이도 가운데가 잘라져서 위쪽하고 아래쪽이 따로 놀거든요. 그리고 안장도 좌우가 갈라져서 좌측 우측이 따로 놀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일반적인 전동 시트들에 비해서 자유도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체형이 조금 독특하신 분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6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눈길 또는 진흙길 주행하는 거 딥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끄러운 길, 그 다음에 노멀로 4x4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 모드, 일반 노멀이 두 개거든요. 4x4가 있고 일반 그 이륜으로 2H로 할 수 있는 노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저브라고 해서 효율적인 경제주행 에코 모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사이트, 스포츠 모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크고 풀사이즈 SUV로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그 익사이트 모드가 꽤나 반응이 괜찮은데요. 정말 팔계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익사이트 모드에서 배기는 제법 카랑카랑합니다. 앞쪽에서 들리는 엔진 회전 질감만 카랑카랑한 게 아니고 뒤쪽에서 중저음으로 쭉 깔리는 배기음도 상당히 음색이 매력이 있는데요. 듀얼 타입도 아니고 싱글 타입으로 조수석 뒤쪽으로만 머플러 TV 더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안쪽에 이제 구경이 워낙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울림 같은 것들, 저음에서 쭉 깔리는 그런 느낌들을 잘 구현을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아틀란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드링컨에서 대응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연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 자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링컨에서 제공해주는 아틀란도 사용하기 편하고요. 인터페이스 익숙하고 티팩이라든가 길찾기 잘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되니까 내비게이션 쓰시기에는 답답하신 건 없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꾸준하게 밀어주는 이 토크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랑카랑하죠, 아주. 차량 가격이 1억 1,840만원인가요? 1억 2천만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차 국내에 정식 수입되기 전에 직수 업체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아이템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1억 한 4천, 5천? 싸면은 1억 3천 후반대로 기억을 하는데, 포드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도 가격은 저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해외에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1억이 넘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저한테도 이거 지금 시승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차를 사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직수입에 비해서도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옵션 조정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라는 것도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차량이 큰 만큼 핸들이 한 바퀴 더 돌아가는데요. 보통 한 바퀴 정도에서 이 정도 더 돌아가는데 이 친구는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유턴을 해보면 지금 2차선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면은 중형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중형차 정도의 공간에서 유턴이 가능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핸들은 한 바퀴 하고 거의 두 바퀴 가까이 돌아가서 이 조타 각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놔야 또 이렇게 큰 친구를 적절하게 잘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이런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거나 부담이 가진 않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차고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좁은 골목길에서도 나름 또 운행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향이 일반 차량들보다 한 바퀴 정도 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 많이 꺾이다 보니까는 선회하거나 이렇게 좁은 데 다니더라도 나름 또 잘 차량이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주행에서 크기 때문에 부담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랑 이 좁은 골목에서 주차할 때, 주정차 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7.2고요. 도심에서가 6.4, 고속도로에서가 8.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만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도심 주행에서는 정확하게 평균이 6.4가 나옵니다. 많이 밟았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고속 주행에서 신나게 밟았을 때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물론 도심에서도 그냥 막 밟으면은 아무래도 가솔린 고배기량 엔진의 트윈터보잖아요. 그래서 힘이 충분히 나오는 만큼 연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나름인데, 최저 연비는 저는 5km대 초반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공인연비로 제시하고 있는 6.4km, 정확하게 지금 시내 주행에서는 기록을 해주네요.路面이 좋지 않은 곳에서 승차감도 꽤나 괜찮은 편인데요. 처음에 저는 에어 서스펜션인가? 등치가 크니까 에어 서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고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바디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차감이 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많이 막 울렁울렁하고 물컹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부드럽습니다. 일단 성향이 부드럽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특히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거부감 같은 거는 많이 없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퀴도 22인치고 프레임 바디인데 야,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죠. 실내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지금 옆에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슬리는 소리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중접합 차음줄이 돼 있고 바닥 쪽에도 그렇고 뭐 측면에도 그렇고 요소요소에 정말 이 MVH에 대해서는 링컨이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밑에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이만큼 차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비어있지 않고 뭔가 꽉꽉 채워져 있고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다는 느낌 꾸준하게 전달이 되고요. 이상 뉴 링컨 내비게이터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